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의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희정 5거든 때도 박 시장의 성추행과 괴롭힘은 지속됐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박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지만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봐야 한다. 다시 수사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뉴스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4년간 성추행 당했다.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은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변호인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비서 때 집무실 내의 침실에서 나의 신체를 접촉했다라는 게 해당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박 시장이 음란 문자와 사진을 계속 전송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친구들과 늦은 시간 같이 있었을 때 박 시장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준 적도 있었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놨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서울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라는 게 해당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피해자 쪽의 진상규명 촉구에 서울시의 응답을 담았는데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서울시는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기류를 한겨레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조사 방법, 조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단계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후미에도 묘사되듯이 과연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 조사가 얼마나 구체적인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조문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을 가지 않았죠. 오늘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딱 3번만 조문을 했다. 밀양 화재 참사, 김복동 할머니 순직 수방관. 논란이 있는 곳에는 대통령이 가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 기사에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진 2장을 보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조문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NSC가 공식적인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백선엽 장군의 사망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애도의 성명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더 말할 게 없다. 기사 제목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중에 처음으로 EPL 리그에서 텐텐클럽에 가입되게 됐습니다. 10번째 골, 10번째 도움. 텐텐클럽. 이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한 골에 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록 손흥민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아요. 이게 1차 파동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차 웨이브가 온 건지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15,299명, 핫스팟 5명을 쓰게 됐다. 전 세계 23만 명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결코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지금 그래프처럼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전 세계 추세라는 것 우리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박원순 시장의 고소인의 폭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여러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입니다.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야당 이번 득표율 1등 소심파 국회의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시 3관왕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모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도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4년. 고소인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에 당해왔다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 집무실 침실 안에서도 이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안희정, 오고돈 사건 때도 박 시장의 성추행은 계속됐다는 게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주장인데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묵살. 서울시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장님이 그럴 리 없다라고 묵살당했다는 게 해당 여성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논란이 오늘 불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차차.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민주당이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N번방 공범의 변호인이 들어가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실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차차.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도 오고돈 전 시장 사건 때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민주당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의 성추문 국면에서도 박 시장의 성추행은 끊임없이 지속됐다라는 게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주장이었습니다. 폭로였습니다. 오늘 이 이슈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 어쩌면 이 여성이 계속 참아왔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 해당 여성의 심경에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적인 성추행을 받아왔다라는 피해 중에 굉장히 일부분만 어제 여성은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4년 동안 무슨 일이 서울시장 집무실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고소인의 주장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물론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에서도 해당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주장이라는 단서를 달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해당 고소인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장소도 굉장히 특정이 돼 있고 특히 서울시장 집무실 내에 있는 박 시장의 개인 침실에서 안아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측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무릎에 멍이 들었었나 보죠? 네. 지금 뭐 얘기하는 건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 단체와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지금 설명해 드리면 아주 내용이 구체적인데 얘기한 것처럼 뭐 셀카를 찍자면서 집무실 안에서 신체 접촉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 멍이 들자 호해주겠다면서 무릎에 입술을 맞췄다 이런 진술도 있었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집무실이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서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집무실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별실이 있었던 거죠. 내실이 이제 침실이 있었는데 침실로 오라고 그래서 안아달라 이렇게 신체 접촉을 했었다는 거고요. 그 밖에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속옷 입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자,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 4년간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계속 이 같은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 있었고, 이렇게 봤을 때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이게 지금 여성 단체와 고소인의 변호인 주장입니다. 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다라는 주장인데 오늘 판사 출신의 또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욱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해당 여성 측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 등은 굉장히 일각이다라는 설명도 어제 있었고 네. 특히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늦은 시간에 박 시장에게 비밀 텔레그램 방으로 지속적인 연락이 왔었고 박 시장이 굉장히 부적절한 음란한 문자와 또 속옷 입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을 해왔다라는 게 주장인데 이와 같은 사진과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방 같은 것들을 이미 해당 여성 측에서 경찰에 제출을 했고 중요한 부분이 늦은 시간 친구들과 같이 있었는데 박 시장에게 온 문자 메시지를 그 자리에 있었던 자기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다라는 게 주장인데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성추행과 성희롱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된 게 이제 문제되는 게 성추행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이제 성추행이라고 이제 보통 규정을 하는데요. 뭐 이제 신체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두 사람만의 어떤 현장이고, 그 내실에 뭐 CCTV 이런 것들이 설치될 리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지는 사실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음란 사진 문자 이건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제 발표하신 것도 보면은 고소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도 포렌식을 했다. 예. 본인의 휴대폰을 네. 포렌식을 했다. 경찰한테만 넘겨주고 나서 증거가 혹시 사라질까를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포렌식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로 미뤄봐서 적어도 음란 사진 문자 전송에 관한 어제의 주장은 상당한 그 근거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하는 경우는 강제추행죄라 그래가지고 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는데 예. 직장 내는 물리적인 그런 억압 수준보다도 내가 직무상 그 관계에 있어서 억압당해가지고 사실상 반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못한 거.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직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직무상 그런 관계를 통한 그 위력을 행사해서 성추행했다. 이제 이게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텔레그램 비밀방, 즉 늦은 시간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방으로 대화를 자주 걸어왔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 증거랄까요? 텔레그램 비밀방도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갈 텐데 시장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 비밀 대화는 뭐 암호화를 사용한다.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다. 전달 기능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저 카카오톡 비밀방 대화를 걸었던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텔레그램이죠. 자, 공지가 뜨는 것까지 공개하면서 텔레그램 비밀방 대화를 걸었던 날짜까지도 못 박았는데 오늘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지금 뭐 현재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과가 자동적으로 됐습니다만 이 같은 텔레그램 비밀방을 뭐 캡처해둔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추후 이어질 수도 있는 어떤 수사와 진실 규명에서 어떤 객관적인 정황을 볼 수 있는 무언가의 단초가 됩니까? 일단 이제 텔레그램이 어떤 뭐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된다랄지 이제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되면 꼭 텔레그램 방이 등장을 합니다. 뭐 N번방에서 다 텔레그램 통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정치의 사건, 뭐 누르킹이 사용한 것도 텔레그램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커다란 사건들은 대부분 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요. 그 이유는 비밀 대화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방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의 어떤 보안이 일반적인 카톡이랄지 이제 다른 어떤 SNS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전에는 아주 높은 게 이제 한 시그널이라는 그런 SNS 있는데 그건 상당히 좀 약간 단점이 한 30분, 뭐 25분 설치해놓으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서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텔레그램을 굉장히 선호하고, 텔레그램도 서버가 외국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텔레그램을 이용한 그런 이제 범죄 행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보안이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텔레그램 방이 이제 문제가 돼서 증거로 제출되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도 보면 제출되는 경우는 텔레그램 나눈 그런 대화 자체를 다른 휴대폰을 찍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텔레그램 자체를 캡처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일종의 캡처 방식이지만 결국 다른 휴대폰을 찍으면 그게 사실 저장이 되는 거고, 지금 고소인 측에서도 저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지속적으로 어떤 성추행, 희롱을 당하면서 이걸 나중에 문제 삼기 위해서 찍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너무나 이제 진영 논리로 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진영 논리라고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진영 감정이다. 왜 논리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진영 감정이에요. 이건 논리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편에 해가 되면 아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서로 상대방이 이제 보수가 됐건 진보 됐건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든 진실을 굉장히 밝히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소인 측 주장을 가지고 이런 계속적으로 퍼지는 것은 이제 사죄는 명예훼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는데, 정말로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유족 측에서 이걸 고소를 하게 되면 결국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소인 측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고소인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 증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또 경찰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지금 바라보면서, 물론 당연히 저도 방송에 나와서 박원순 전 시장의 이제까지 어떤 인권에 관한 족저, 이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추모 시간은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게 그냥 여기에서 존중하려고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회적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는 박 시장 집무실의 평면도도 나와 있는데요. 해당 고소인 측이 피해로 호소했던 부분도 박 시장의 집무실 안에서 일정 정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집무실의 평면도도 한번 저희가 조간에 나온 그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 집무실 입구가 제 위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요. 비서실장 자리가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박 시장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책상과 원탁 테이블이 있고 디지털 현황판이 있다. 그런데 그 책상 뒤쪽에 일종의 벽이 있고 그 벽 안에 숨겨져 있는 공간이랄까요?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침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침실 안에서 나를 안아달라라는 부적절한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이 침실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4월 대대적인 집무실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집무실 뒤편의 화장실, 샤워실, 침실은 그대로 살아남았다. 책상 뒤 벽에 가려져서 박 시장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다. 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고요. 이 보도대로라면 일반 직원들은 대면 보고 등 집무실 방문 시에는 대형 원탁만 볼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내부 구조를 비서실 직원이 아니면 세세히 알 수가 없다. 침실 위치나 존재를 아는 직원은 드물다. 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고요. 자,
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측에서는요, 박 시장의 이 같은 행위가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때도, 오거돈 전 시장 사건 때도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세간이 떠들썩했을 때도 계속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투 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오거돈 때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박 시장과 가까운 여권 주변에서는 박 시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박 시장의 장례위원회 측 입장은요. 어제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부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어제 냈고요.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요. 장례를 기다렸다. 예우한 거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며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논란은요. 박원순 계로 불리는 여당 의원 몇몇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계로 불리는 윤준병 의원은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의 본보기를 몸소 실천했다. 라고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미투가 불거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범을 보여줬다. 라고 옹호를 넘어서 뭔가 미화와 추앙을 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겁니다.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들며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박 시장과 가까웠던 진성준 의원은요.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나오셨는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4년간 지속됐고 집무실에서 지속됐고 오거돈 안희정 때도 지속됐는데 지금 윤 의원이나 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미투 처리에 아주 바람직한 전범을 보여줬다. 물론 사과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분들 생각이고요. 그 당의 입장을 어제 이해찬 대표가 고위당직자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서울시정의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했고, 그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상중에는 예의를 갖추자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영접식이 끝나자마자 직후에 바로 이렇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이것이 더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당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고인과의 개인적 관계가 깊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가 심리적으로 좀 충돌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마음속에는 이런 사적 관계 그리고 이 일이 주고 있는 충격으로부터 헤어나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공적인 태도, 이 문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제3의 사건으로 그냥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피해 여성들과 관련해서 아주 어렵게 마련해 놓은 작은 합의 지점이 뭐냐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해자의 입장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이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진상규명에 가깝게 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렵게 우리 사회가 마련해 놓은
원칙이고 합의 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해찬 대표 사과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형사적인 어떤 절차는 사실 종결된 겁니다. 이제 피고소인이 지금 이제 사망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가 없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 직장 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서울시라고 하는 직장은 그 안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취하기 위해서 관련되고 제기되어 있는 그리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안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서울시에서 진상조사해야 된다.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에서 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희정,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와 논란들과 관련해서 당이 온전히 사과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선출직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의원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천 과정에 들어가려면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형해화되고 형식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하고 그 강도를 높이고 또 그것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정당으로 그리고 성평등 교육이 보다 강화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서울시가 이러한 조사,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진상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추후에라도 다시 또 파악하고 부족하다면 당도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는 것이 아니고 덮으려고 해서 덮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해 놓은 그 지점에서 더 포용적이고 더 완강하게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서울시에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진성준 의원이나 윤 의원의 주장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를 또 우리 박용진 의원이 했어요. 서울시는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법적인 의무다. 라고 박 의원님 말씀 주셨고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도 책임을 갖고 이번 일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라고 또 본인 소신 발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해당 고소인 측의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왜 고소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현재 고소인의 심경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고소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사과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박 시장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고소인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보이는데요. 참 그 말이 안타깝군요. 법정에서 인간적으로 사과받고 싶었다. 이제는 사과받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마치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피해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미투 처리를 위한 모범을 보인 듯한 모습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가장 안전한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러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고 용서하고 싶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회 자체를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으로 모두 잃어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극단 선택은 오히려 또 한 번의 가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참 박원순 시장에게 아마 이제 그 고소에 느꼈던 절망감이 저는 가장 컸던 게 예.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텔레그램 비밀 대화에서 봤지만 예. 본인이 여러 차례 내부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장에게 적절하지 않은 사진을 받고 사진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뭐 그럴 뿐이 아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이제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도 비서의 임무다. 사실 이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피해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럴 뿐 아니다. 심기 경호도 너의 일이다.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겨우 벗어난 거죠. 올해 초에. 비서실 나왔는데 그러고도 다시 시장에게서 비밀 대화 요청을 받았을 때 느꼈을 절망감이 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빨리 대처하지 못했느냐 했지만 사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어렵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듣지 않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친 건데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의 극단의 선택이 그런 노력마저도 또 한번 물거품을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자, 피해 고소인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묵살했다라고도 주장했고요. 고소 사실과 수사 내용이 곧장 박원순 시장 측에게 보고가 됐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박 시장 측에게 알려줬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과 논란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주제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추모의 시간 그리고 진실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고소인들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관선 변호사님, 네. 지금 충격적인 주장인데 네. 고소와 동시에 이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 즉 박원순 시장 측에게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이 됐다. 그러면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8일 날 오후 4시 30분에 고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외부로 또 노출될 걸 꺼려해서 고소인 측에서 바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소장 제출은 바로 조사하지 않거든요. 고소인 소환 날짜를 정하고 일반적인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의 소환 날짜를 정해서 고소인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좀 약간 텀이 좀 있어요. 그런데 8일날 오후 4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제 청와대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청와대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내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원순 시장은 어떤 직무와 관련된 범죄라기보다는 굉장히 사적인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청와대 보고 자체가 적법한 절차인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은 이제 규정을 한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원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청와대 보고는 뭐 그렇다 치고요. 어떻게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이 내용을 알고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이 됐을까? 즉각적으로 그것도.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고소에 따르면. 또 전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한겨레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책회의를 할 정도 되면
고소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아니면 조사받기 이전에 이미 박원순 시장의 고소 사실이 이미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만약에 수사로 이어질 시에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도 만약에 누군가 피의자라고 상정이 된다면 시간을 벌어주는 꼴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저 고소장 접수됐고 그 내용이 박원순 시장의 사적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있어요. 공무상 기밀 누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그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혐의에 대해서 유무를 떠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대책회의 아니면 어떤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멸을 한다랄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경찰 자체에서는 이걸 밖으로 누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청와대에서도 보고는 받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예. 알았을까? 이 부분은 적어도 뭐 죄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세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 만약에 자치단체에 됐건 권력이 있는 사람부터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저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고소하면 바로 이 내용이 상대방이 넘어가고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든지 증거인멸을 하든지 나에 대해서 2차 가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가 어떤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은 꼭 저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고소인 측의 현재는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찰은 밖으로 우리는 새지 않았다. 청와대도 박 시장에게 알려준 적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앞서서 길게 얘기했던 부분은 박 시장이 해당 여성에게 가했다는 행동과 관련된 논란이라면 지금부터 저희가 다뤄야 할 내용은 이 사건, 즉 여권의 유력 인사가 어떻게 피해 사실을 그 즉각 보고받을 수 있었는지 해당 고소인 측의 주장과 관련된 진위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다. 고소하자마자 누가 박 시장에게 알렸느냐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고 고소인 조사 직후 신변 정리 8일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가 오후 4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굉장히 늦은 시각 경찰청에 보고됐고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9일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고소인이 즉각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보안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 주셨고요. 그런데 그 시각 박 시장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오전 10시 44분 가회동 관서에서 외출을 하고 오후 5시 17분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바로 자정에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라는 일련의 시점들이 야당과 해당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왜냐하면 해당 고소인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박 시장이 유언장을 작성하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소인과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인 측은요, 고소 신속하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을 요청했다. 경찰에게. 고소장 접수시키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님 해설과 일치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했다. 라는 게 주장입니다. 경찰은 원래 주요 고소는 고발할 거는 지휘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게 우리 프로토콜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고소 당일 청와대에 우리가 알려줬지만
박 시장 측에게 경찰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가 청와대한테는 알려줬다. 박 시장한테는 알려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와대 측은 박 시장에게 우리 안 알려줬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승덕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앞서서 검찰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국가 시스템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라고 굉장히 항변하셨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고소인 측은 누군가가 박 시장에게 알려줬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우리는 박 시장 측에게 안 알려줬다. 다만 청와대에게는 알려줬다. 라고 얘기하고 청와대는 우리 보고받았지만 박 시장에게는 안 알려줬다. 오늘 한겨레 신문은 박 시장 측근들이 대책회의를 했다. 그럼 누가 알려준 겁니까? 누군가는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경찰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건 뭐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선출직인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울산시장 사건에서도 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내규 확인은 안 되지만 뭐 보고 자체는 이제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가 보고받은 거는 네. 이거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박 시장한테 이 수사 상황, 고소 상황이 새 들어갔을 것을 전제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경찰에서는 이제 지금 뭐 부인하고 청와대도 부인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서로 보낼 일은 더구나 없죠. 이런 뭐 고소 사실이 있다, 이거 알려줄 일은 없는 건데, 자, 청와대까지가 지금 보고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새 나갔다 그러면 어디서 새 나갔을 것인가는 이제 추측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진상 파악을 하고 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예.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경우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한번 우리가 진상 파악 차원에서 물어보니 한번 알려주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소인 측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뭐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는 받았지만 새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박원순 시장의 이 전화 속에 저는 스모킹건처럼 해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에게 누군가는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고소가 된 그 시간부터 박원순 시장이 관사를 나간 시간까지 사이에 어떤 통화 내역 이런 것을 조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거라 보기 때문에요. 고소인 쪽 주장대로 이 부분은 그 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공소권이 없음으로 끝난 사건에서 어떻게 압수수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거죠. 누가 범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발할 수는 없는 거죠. 대상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이거 이제 정식으로 이 사법당국에서 아마 개입해가지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8일날 오후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제출했잖아요. 근데 10시간 반을 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제출을 하면서 바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새벽 2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4시 반에 제출하고 그때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는 와중에 만약에 이게 새어나갔다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김병민 박사님, 네. 앞서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게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누가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즉 해당 여성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도했을 때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2인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3선의 서울특별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고스란히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 이 내용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과연 대한민국 경찰은 생각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프로토콜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와대 핵심 권력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하고 싶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관련된 사건 조사하면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고 얘기를 할 겁니까? 경찰부터 잘못됐다. 경찰이 청와대의 핵심적인 내용 어디까지 수준을 보고했는지 일단 1차적으로 밝혀야 될 겁니다. 예. 단순하게 이 내용에 대한 사건 고소가 들어왔고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참고인 조사,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까지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굉장히 긴 시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긴 시간에 대한 조사 내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한 경찰의 아주 분명한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에서 명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하루속히 신속하게 국민들 앞에 이 사실을 밝혀야 될 겁니다. 경찰 누구로부터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박원순 서울시장 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계된 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그런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의 진실을 밝혀야 될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이걸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누군가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았을 거라고 충분하게 유추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분명하게 더 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비대위원님, 네. 경찰하고 청와대는 박 시장 측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고승덕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범죄 혐의로 충분하게 예단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어느 날 영문도 알지 못한 상태로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채 발견됐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가 권력이 무언가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에 유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된다면 근데 이것을 설명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권력 속에서 국정조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정치권의 이슈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경찰과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또 하나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4월 15일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무도 모른 채 유야무야 지내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고 이 내용이 만약 총선 전에 이루어졌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당시에도 청와대는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이 사건을 알았는가에 대한 시민적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대책회의 등에 대한 운운이 나오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고소인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권력 핵심부의 입장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만약 개입돼서 또 다른 권력 행위가 이루어지게 됐다면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속히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만약에 가정을 거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다시 한번 한겨레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 측이 알았는지 알았다면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경찰이냐 청와대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박윤진 의원님 만약에 박 시장 측이 알았다면 글쎄요 경찰과 청와대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니까 경찰과 청와대의 말을 국민들은 많이 믿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혹시 경찰과 청와대가 아닌 다른 쪽을 통해서도 박 시장 측이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예단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어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면밀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도 아마 되돌아보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고 보안이 유지돼서 피해자 측에서 혹은 이제 고소인 측에서 원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뭐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피해자 측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실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고소인 측에서는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도움의 요청을 묵살했다라는 게 폭로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커질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게 주장의 요지입니까? 예, 이제 고소인 변호인 측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 차례 내부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뿐이 아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그 시장의 심기도 보좌하는 게 비서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묵살됐다는 건데, 자, 이 부분은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 진술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반드시,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서울시가 면밀히 조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울시도 과연 지금까지 어떤 문제제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묵살 혹은 묵살된 건, 그러니까 묵살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은폐됐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박용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그 서울시가 이걸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죠. 방금 얘기했던 과연 서울시가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그 문제 제기에도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사전 조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직무유기 범위가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을 텐데 사실 어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이 문제를 진정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라고. 근데 이 검찰이나 경찰과 다르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쉽게 해서 가해자 측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동의를 얻으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피해자 동의를 얻거나 또 피해자 동의가 없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조사는 가능한데 전 지금도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권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박 시장 측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 이상 더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매듭을 졌는데 사실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지난해 3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성접대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치를 내렸습니다. 예. 이 사건은 사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미 수사가 일단락 됐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특권 측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사실력을 밝혀라. 이것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전 이번 사건에서도 정권의 기준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진상이 뭔지 밝혀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해찬 대표는 빈소에서 이를 취재하는 기자와 언성을 높였던 일로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빈소에서 해당 고소인 측의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라고 화를 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이해찬 대표의 사과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대리 사과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 대표와 기자와의 언쟁과 관련돼서 대리 사과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같은 일하고. 해당 질문을 했던 언론사 기자에게 이른바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도 대리 사과가 있었는데요.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당 대변인이 사과를 한 겁니다. 박유진 의원님, 일각에서는 왜 당대표가 직접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건과 관련돼서 일종의 흐름이잖아요. 특히 이번 박 시장과 관련된 고소인의 폭로와 관련돼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던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를 굳이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 특히나 우리 강훈식 의원은 수석 대변인직을 맡고 있는데 당 대변인을 통해서 내는 건 당대표 입장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 대변인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또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뭐 그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메시지와 그 사과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했고 당이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잘 담겼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어제 오전으로 연결식이 종료된 이후에 당에서 당대표가 이런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그것이 직접 했든 혹은 대변인을 통해서 했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하고 그 시점이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침묵이 논란입니다. 성평등 주무부처 여가부가 침묵하고 있다. 2년 전 안희정 무죄 판결 사흘 만에 피해자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박 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는 여가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은요,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젠더 정의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방향 전달 역할을 거의 포기한 것 아니냐.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 터지는데 여가부는 전수조사라도 하겠다고 나서야 하지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건 바라보면서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요. 안희정 지사 사건, 오거돈 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같은 성추행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역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련된 뉴스가 뜨겁게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에 혹시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사건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보다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주무부처는 결국 청와대와 핵심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나가다가 거리를 보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붙인 현수막에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에 관한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뜻을 기억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고인에 대해서 과한 추모를 바탕으로 지나갔던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덮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론을 조성한 바는 없는지 집권 여당이 곰곰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고요. 거기에 앞장서야 되는 최선봉에 서야 되는 분들이 바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결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때만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제 역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파적으로 내 편과 네 편을 가리라서 입장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박사의 어쨌든 개인 견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핫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추천했던 추천위원이 N번방 공범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번복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재명 지사의 결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온다고요. 세 번째는 철인 3종 경기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팀 닥터 영장 심사 전에 무슨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와 있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이 인물이 추천돼서 논란이 됐다가 번복돼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의 회장을 선정했는데 장 전 회장은 박사방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강보 씨를 두 차례 변호한 전력이 있습니다. 즉 N번방 공범을 변호했던 전력이 드러난 거죠. 논란이 일자 7시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수임 당시엔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가 사건이 진행되며 알게 됐다라는 게 해명이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사건을 다루니까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명했고요. 여당에서는 세밀하게 못 살펴 유감이다라고 사실상 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동아일보 기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고 격양된 반응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냈고요. 야당에서는 무엇이 그리 급해 위원 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임명을 강행하냐. N번방 공범 변호인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오늘 여러 곤란한 질문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어떻게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냐라고 얘기했다는데요.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교섭단체로서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당연직으로 추천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져 있고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7월 15일 날부터 공수처와 설치와 관련된 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제 그날부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는 날이 이제 7월 15일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 지금 추천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 과정은 사실 뭐 당이 책임지고 추천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민망한 일이 됐습니다만 본인이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 당에서 자료 제출이라는 걸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명망이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그런 전문가들을 추천할 때 있어서 본인이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거나 혹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당으로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참 딱한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당의 명을 걸고 새로운 제도를 이제 만들어냈고요. 또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변호인들, 양옆에 지금 변호인이 계시는데, 예. 이 변호사 두 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변호사라고 하는 자리가, 의무가 그런 거 아닌가요? 누가 이제 본인이 좀 그걸 요구를 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변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적 관계든 무슨 그런 판단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공직으로 추천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이 사적인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변론을 맡았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공개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뭐 좀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참 딱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윤진 의원의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합부는요, 이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맞나요? 목요일. 이재명 지사의 정치 운명이 결판된다. 오는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 선고를 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결론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벌금 300만 원 유죄가 계속 확정이 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즉시 대선에도 못 나옵니다.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 권리 5년 과탈되고요. 하계 환송 시에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내년 대선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판사님 출신 계시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단할 건가? 벌금 300만 원 유죄를 확정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뭐 기각 파기환송을 할 거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고승덕 판사 출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죠. 그렇군요. 상고 기각해서 유죄를 확정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파기환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것인가? 제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시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 예.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법원에서는 이 범죄 사실의 어떤 중함,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당선 무효가 개입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로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다음 순서의 어떤 그 경쟁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실이 없었더라면 당선되고 당선 안 되는 여기에 영향이 있느냐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 사건인데, 조희연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그 저에 대한 뭐 영주권자가 아닌데 영주권자라 그래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은 무조건 당선 무효죠. 2심 가더라도 깎여도 250만 원 역시 당선 무효입니다. 더구나 국민 배심원단이 역시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2심에 가가지고 선고유예에 대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했죠. 그래서 뒷이야기가 뭐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여간 법원의 기류는 뭐냐면 저하고 조희연 그 교육감의 득표 차이가 한 20%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조희연 교육감 어차피 당선되는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이렇게 또 태어나게 하시는 근데 이런 마당에 굳이 당선무효형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작용했다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하고 그 당시 남경필 지사하고 득표 차이가 공교롭게도 한 20%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하실 겁니다. 이 형수 입원 사실을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과연 이게 그렇군요. 당선 무효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조금 있고 사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그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과중하다 해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파기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판사 출신 고승덕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언제든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 견해를 전망하십니까? 16일 날 이제 재판이 선고 일정에 접히면서 이제 언론기관이랄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16일 날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까 저도 물어봤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왜 법률 전문가도 판단하기가 어렵냐면 이 사건 자체가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걸 그렇군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TV 토론을 하잖아요. MBC와 이제 KBS에 했는데 그때 나온 어떤 답이 허윤이 아니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강제 입원시켰죠?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허위 사실 공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도 허위 사실 공표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쟁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은 맞다는 게, 입원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 시도한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판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이재명 지사는 난 불법 시도는 맞지만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고 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에 관한 문제, 이게 아주 법률적인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6일 날 선거 자체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걸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보느냐, 형님 강제 입원권을, 그렇죠. 아니면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치열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들이 이 사건 자체를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충분하게 파기환송,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도 될 수도 있고 유죄도 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첨예한 그런 법률적 논쟁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쨌든 어려운 사건이다. 국회 출입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는
만약 이재명 지사가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권행에 일단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정치 인생이 이번 목요일에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정치적 인생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유죄를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당연히 대선 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 파산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지만 사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본인에게 이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썼던 모든 선거 비용을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 본인이 썼던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 8억 정도를 쓴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럼 사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예전에 페이스북에 이 정치적 문제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 자기한테는 절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떤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자, 세 번째 앞으로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팀 닥터 체포가 됐죠. 이야기 들어보시죠.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다 인정할.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숙현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폭행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한 선수, 꿈이 많은 어린 소녀를 정말로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주된 사람 중에 한 분의 해명이랄까요? 방금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이 사건 초기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었는데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또 그것을 시정해 줄 것을 이것저것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일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가해의 입장에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피까지 하고 자취를 감췄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해자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 가해자의 직접적인 그 개인의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 스포츠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왜 이런 그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되도록 그 시점에 노력하지 못했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오히려 앞섭니다. 제도는 제도이고요. 또 그 사회의 성숙도는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엄벌이 있어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경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경북지방경찰청이 경주시청 철인 3종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감독과 여자 선수 B씨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예고 자막으로 부동산 뉴스에 대한 보도를 저희들도 오늘 준비를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를 드렸는데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여기까지라 부동산 오늘 준비했던 이야기는 오늘 못 보내드리고요. 내일 저희가 조금 더 보충해서 보도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천둥이 아주 많이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그럴 건지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허유원 캐스터, 오늘은 비가 내리나요? 네, 오늘까지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이렇게 흐린 하늘만 계속되고 있지만 남부와 강원 영동은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비의 양은 많지는 않아서 어제보다 활동하긴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남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4도, 대구는 22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이렇게 기온이 갑작스럽게 오르면서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집중됐던 남부와 충청에는 더 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아직은 고소인 측의 이제 주장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불거진 것이고 특히 해당 경찰과 또 청와대 측에서는 박 시장 측에게 알려준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여성에게 어떤 일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가해졌는지 여부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 오늘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2~3할로에서는요. 자,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미처 이야기하겠는데요. 제목, 주제, 누가 그에게 사실을 알렸냐? 라는 주제로 오늘은 또 우리 판사 출신의 고승덕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다뤄볼 테니까요. 지금 저희 2~3할로 라방으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